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물질이 포함됐거나 영양가가 없는 가짜 분유를 스마트폰만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분유 가루에 떨어뜨린 물방울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분유의 진위를 가려주는데 정확도가 최대 96%에 달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가운데 테슬라 코리아도 뒤늦게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도 나타나는 상황인데 질병청은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며 녹조가 다량 발생해 국내에 올해 첫 녹조 발생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정부는 식수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녹조가 발생한 대청호와 보령호 인근에서 녹조 제거 작업을 벌이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2004년과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가짜 분유 파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어디선가 계속 만들어지는 가짜 분유, 영유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가짜 분유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화제입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분유를 고르는 엄마의 손길이 신중합니다. 아기가 먹는 것인 만큼 성분과 원산지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2004년 저질 분유를 먹은 영유아 수십 명이 사망했고 2008년에는 화학물질인 멜라민이 들어간 분유로 수만 명이 피해를 입은 후 가짜 분유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말가루 특성상 진짜 분유인지 아닌지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식품에 대한 그런 악영향들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만을 활용하여 분말식품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연구진은 분말의 물리적 성질과 액체류의 상호작용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분말가루 위에 스포이드를 이용해 물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물방울의 형태와 가루에 흡수되는 정도는 가루의 미세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데 분유 위에 떨어진 물방울의 형태를 비교하면 가짜 분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물방울이 변하는 형태는 눈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와 3차원적인 움직임을 잡아내는 체커보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연구진이 임의로 제작한 가짜 분유입니다. 3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자 빨간 글씨로 가짜 분유라는 화면이 뜹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뿐만 아니라 또 정부라든지 혹은 유통에서도 이런 저희 기술을 활용한다면 또 손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분유 이외의 가루 형태의 식품이나 의약품에도 개발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간편하게 위조 제품을 구별해낼 수 있어서 안전한 유통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완성차 업계가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나선 가운데 테슬라 코리아도 뒤늦게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을 보면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델 X와 모델 S에는 파나소닉 배터리만 사용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차량 제조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는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인천에서 일어난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무상 점검과 함께 배터리 화재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안전에 방점을 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터리에서 시작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대형 화재로 번지는 모습이 공개된 뒤 전기차에 대한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 수요 침체기에 악재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마다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데 이어 기존 전기차를 무상으로 점검하는 서비스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충전 중에 일어나는 화재를 원천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충전을 강제로 끝내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도 배터리 이상 여부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다음 주부터 국내 출고된 43만 대 전기 승용차 전 차종으로 늘립니다. 더 나아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BMS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또 잠자는 전기차에도 모두 다 배터리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불이 초기에 발생을 했을 때 뭐 빨리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응급 조치를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올해 말까지 기술도 더 끌어올려 미세한 전압 변화나 합선도 감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형 화재를 계기로 국내 전기차 시장의 화두가 가격에서 안전으로 옮겨가면서 배터리 기술의 강점을 부각하는 전략이 당분간 크게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을 16일자로 임명하는 안을 제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를 공략한 짧은 동영상은 물론 구독자들의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등 고품질의 과학 콘텐츠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큰 폭음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자 군인들이 곧바로 대응 태세에 돌입합니다. 2010년 북한군 공격에 우리 군이 어떻게 13분 만에 대응했는지를 다룬 1분 미만의 영상입니다. 기존 50분짜리 영상을 짧게 줄여 유튜브에 게시했더니 본편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고품질의 과학 콘텐츠를 시의성과 주제에 맞게 전달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독자의 연령층과 취향을 분석해 국방, 역사, 우주 등 과학 콘텐츠를 맞춤 편성한 전략이 구독자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 채널의 주 시청층은 40대에서 60대 남성인데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취향을 분석해서 콘텐츠를 선정을 했고 일반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쇼츠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한 것이 구독자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년 전 10만 구독자 달성 이후 매년 1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난 겁니다. YTN 사이언스 유튜브 콘텐츠는 코로나19 이후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일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가짜 정보가 많은 유튜브 환경에서 정확한 과학 콘텐츠를 전달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 유튜브 선공개를 통한 신규 콘텐츠의 빠른 제공으로 기존 구독자의 적극적인 반응과 신규 구독자의 꾸준한 유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정보 전달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하는 유튜브가 흥미 위주로 좀 이제 많이 채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YTN 사이언스는 공신력과 시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 정보를 독자와 시청자들한테 전달함으로써 더더욱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학 뉴스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사이언스 투데이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 9만 5천 명을 넘어서 실버 버튼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간송미술관의 보물들이 미디어 아트로 부활했습니다. 개막 시점도 광복절에 맞췄는데 훈민정음 해례본,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드리워준 천사위를 지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한 여인은 높이 4m 미디어 아트를 통해 고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훈민정음 해례보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글 창제 원리를 담아냈습니다. 개원 전신 접속 등장인물들은 도원이란 가상 언덕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조선 최고 서예가 추사 김정희의 글씨에는 먹향기가 입혀집니다. 미디어 아트를 만난 간송미술관의 국보와 보물들, 시각과 청각은 기본이고 전문 조향사들이 참여해 각각의 공간에 맞는 향기까지 설계했습니다. 훈민정음을 보고서 만드신 거고 미인도가는 미인도 그림을 보고 만드시는 거고 그래서 향기를 만드는 데만 해도 한 5개월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된 것 같아요. 빛과 소리로 부활한 타는 이정의 삼청첩과 겸재정선의 금강내산을 재해석한 공간은 이번 전시의 백미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 공간을 압도하는 경관, 뛰어난 자개기술을 접목한 화려함에 이르러서는 관람객의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문화보국 정신으로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았던 간송 전영필. 이번 전시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새로운 문화보국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K-팝 팬들, K-드라마 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나온 이것의 근간이 뭐지? 그럼 이 나라의 그 전통 문화는 뭘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이런 전통 문화, 그다음에 그런 문화유산들을 알고 싶게 하도록 이렇게 유입을 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람객의 개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이나 곳곳의 사진 스팟은 젊은 층 감성의 제격입니다. 이번 미디어 아트 전시에서 만나본 실물 원본들은 다음 달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전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이르면 오는 4분기부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페이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은 아이폰의 새 운영체제인 iOS 18.1 버전부터 아이폰의 결제 칩을 외부에 개방한다고 현지 시간 14일 밝혔습니다. 또 이 칩을 이용해 대중교통 카드와 업무 배지, 집과 호텔 키 등의 앱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소프트웨어 iOS 18이 다음 달 아이폰 16 공개와 함께 출시되는 만큼 첫 업데이트 버전인 iOS 18.1은 4분기쯤 출시가 예상됩니다. 애플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해 각국의 규제 당국이 아이폰 속 NFC 칩을 개방하도록 압박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외 다른 결제 방식을 미국과 영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에서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첫 녹조 발생 경보가 발령되면서 정부가 식수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16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대청호와 보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저감과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대청호와 보령호 취수장 인근에 녹조 제거선을 배치해 녹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미 발생한 조류가 취수구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취수장 물은 표층 10m 이상 아래에서 끌어와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류 관측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조류 독소 분석 결과를 물 환경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오전 8시 35분 타이완 화롄현 남동쪽 34km 해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발생과 관련해 인명피해, 붕괴 등과 같은 즉각적 피해는 아직 보고되진 않았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건물이 흔들린 가운데 시 당국은 지하철을 감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발생 깊이가 9.7km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에도 타이완 동부 이란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7호 태풍 암필이 일본 열도를 향하면서 16일 오후 혼슈 동부 간토 지방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암필의 영향권에 들어간 일본 이즈 제도에서는 초속 20-30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도쿄 인근 치바현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고 간토 지역에서는 주행 중인 차량을 넘어뜨릴 정도의 강풍과 함께 소나기 구름띠가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간토 지역의 경우 최대 순간 풍속은 시속 60m에 이르고 24시간 강우량도 일부 지역은 300m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필의 영향으로 하네다, 나리타 공항을 오가는 국내외 항공편 65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또 도쿄와 나고야를 오가는 신칸센 열차의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태풍 상황에 따라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운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오봉 연휴를 지낸 귀성객과 휴가철 여행객들이 교통 차질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거제에 매미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풍 매미로 밭을 잃은 땅 주인이 제방을 쌓은 것이 성처럼 된 건데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형준 기자가 매미성에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남쪽 바다와 어우러지는 성이 있습니다. 기암괴석 위에 멋지게 자리 잡은 매미성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은 방문객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언뜻 봐서는 조선시대 때 지어졌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잘 만들어져서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매미성은 2003년 태풍 매미로 밭을 잃게 된 백순삼 씨가 태풍을 막기 위해 만든 제방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쯤부터 시작한 작업. 20여 년 동안 1983제곱미터 부지에 쌓은 돌만 2만여 장. 중세 유럽의 성을 떠올리게 하는 매미성은 가장 높은 데가 아파트 4층 높이와 비슷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경남 거창에서 사온 20에서 60kg짜리 돌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하나 옮기고 쌓고 또 쌓았습니다. 평일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과 휴일이면 어김없이 매미성에 나왔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내려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젊음하고 시간하고 그다음에 열정이죠. 그런 걸 투입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할 수밖에 없겠다. 내 꿈을 다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걸 제 운명으로 받아들였죠. 운명으로. 그런데 2, 3년 전부터 나빠진 건강이 백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6월 말 심장 수술을 받은 뒤로 작업을 쉬고 있습니다. 매미성 공정률은 70% 정도. 백 씨는 수술 부위가 아물고 난 뒤 내년부터 다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쌓았지만은 이거는 제 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시는 분들 거다. 제가 힘든 데까지 이렇게 하면서 잘 꾸며가지고 그분들이 더 즐겁게 와서 보시고 또 꿈을 더 이렇게 더 좋은 꿈을 꾸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냥. 백 씨의 집념으로 세워진 매미성은 거제의 명물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8만 2천여 명이 매미성을 방문했는데 지난해엔 58만 7천 명가량이 방문할 정도로 방문객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주차 공간을 더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매미성을 관광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은 이뤄낸다는 고사성어 우공이산을 생각나게 하는 매미성. 사람들은 이야기가 담긴 관광지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환경 훼손으로 개체수가 줄어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부안종개가 수중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하천에서 포착된 토종 물고기들을 홍선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하천 아래로 카메라를 담그자 등을 따라 전방 무늬가 선명한 물고기가 눈에 띕니다. 전북 부안의 하천에만 사는 우리나라 고유종 물고기 부안종개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됐는데 어렵게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부안종개는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인근수계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과거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여 2012년도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안종개가 모래나 자갈이 깔린 1급수 하천에만 산다는 점에서 하천이 다시 맑아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안종개 옆으로 줄새우 여러 마리도 포착됩니다. 줄새우는 물속의 유기물질을 먹어치워 청소동물로 불립니다. 맑은 물에 사는 토종 물고기 하면 빠질 수 없는 쏘가리도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을 오가는 뱀장어도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밖에도 피라니와 돌고기, 긴물개 등 우리나라 토종 담수어 10여 종이 공존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국내 유일의 부안종계 서식지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환경 보전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올해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코로나 재유행세가 거셉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치료제 확보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주차에 148명이던 입원 환자는 점점 늘어 이달 2주차에는 1,300명을 넘겼습니다. 한 달 사이 9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은 유행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질병청은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종사자와 방문자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실내 다중시설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고 가급적 밀폐된 실내 행사장은 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확보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최근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치료제 사용량도 늘고 있는데 공급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8월 1주차를 기준으로 전국 약국과 의료기관에 공급된 치료제는 3만 3천 명분으로 신청량 19만 8천 명분의 16.7%에 불과합니다. 질병청은 예비비를 확보해 이달 안으로 치료제 긴급 구매에 나서고 다음 주부터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신규 백신을 오는 10월에 접종할 수 있도록 허가와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스웨덴에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5일 오후 스톡홀름에서 치료받던 사람이 엠폭스 바이러스 하위계통 1B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감염이 확인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변종 엠폭스가 발병한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감염됐다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엠폭스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 격리, 치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종 엠폭스는 지난 2022년 유행한 엠폭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날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열어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일자로 마버그열,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라사열을 검역 감염병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질병은 아직 국내 유입 사례가 없지만 초기 발견이 어렵고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입니다. 또 패스트와 관련해서는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 등 5개국,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멕시코, 영국, 중국 등 5개국을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있어서는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 13개국이 지정됐습니다. 중점 검역 관리 지역에 머물거나 경유한 사람은 검역법에 따라 Q코드 전자검역이나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17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10m 이내에서 30m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 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간송미술
미술관의 오래된 문화유산에 새로운 기술을 입혀 관람객의 몰입을 돕는 미디어 아트 전시 소식 전해드렸죠. 이처럼 전통 문화를 새롭게 즐기는 방법은 MZ세대들의 주요 놀이문화가 됐는데요. 국제보상운동 등의 역사를 품은 대구에 다음 달 3일 간송미술관이 문을 엽니다. 미디어 아트와는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